안녕하세요.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되잖아요. 그게 친구든 연인이든 혹은 가족이든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려지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저는 도끼가 아니라 이건 뭐 전기톱 수준으로 배신당했어요. 제 인생을 건 사람들한테서 말이죠. 그런데요, 상상을 초월한 배신과 기만, 그리고 입에 담기도 싫은 더러운 꼴을 보며 이 인간들을 혼내주고 싶더라고요. 그 더러운 것들을 제 손으로 하나하나 밝혀냈고 끝까지 제대로 뼛속까지 처단해줬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하고만 살 줄 알았던 제가 어떻게 일어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했어요. 가난한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거의 도피를 하듯 부모의 품을 떠나와 결혼을 했고요. 맨 땅에서 시작한 두 분은 가난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요. 비로소 살만해졌던 건 저희가 초등학생일 무렵이었어요. 제가 1학년, 언니가 고학년이었고 아빠가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시면서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죠. 그래도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어요. 엄마는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식당일 청소일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러면서도 저희 자매 챙기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늘 따뜻한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가 미리 챙겨둔 간식이 있었고 깨끗하게 빨아 다려진 옷들이 옷장을 채워져 있었어요. 그렇게 두 분의 손으로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 회사를 오래 다니시진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아빠가 권고사직을 당하셨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곧장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보러 다니셨지만 나이와 경력 때문인지 결과는 계속 좋지 않았어요.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성실한 사람이니 곧 다시 일자리를 찾으시겠지 하며 아빠를 응원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빠는 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생활비는 바닥나기 시작했고 아끼고 또 아껴도 모자라기 시작했죠. 돈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불안해졌고 저희 집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형편이 기울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아빠가 집안일을 하고 저희를 돌보셨고 엄마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거나 건물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던 중 엄마와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의 남편이 보일러 기술자였는데 그분이 남자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며 아빠를 소개해 줬어요. 그렇게 아빠는 겨울엔 보일러 설치와 수리를 하게 되었어요. 날이 추워질수록 일이 많아졌고 손도 발도 쉴 틈 없이 바빴죠. 그런데 보일러 일은 계절을 많이 타는 일이잖아요. 여름이 되면 일이 뚝 끊기니까 아빠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철엔 집수리 일을 배워보기로 하셨고 현장을 따라다니며 하나하나 몸으로 익히기 시작했죠. 처음엔 미숙했지만 성실하게 배우고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기술을 익히게 되셨어요. 그렇게 경력을 쌓고 인맥도 조금씩 넓히시더니 결국 작게나마 철물점을 하나 열게 되셨어요. 그때부터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현장에 나가고 엄마는 가게를 지키거나 자재 정리를 도우셨죠. 아빠는 일손이 부족한 집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도와드렸고 고장난 보일러부터 낡은 창문 교체, 물 새는 싱크대 수리까지 못 고치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점점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집수리하면 저희 아빠 철물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아빠는 온 동네 집수리를 도맡게 되셨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두 분 다 힘든 일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의 삶도 조금씩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일 때까지는 집안 형편이 꽤 괜찮았어요. 저희는 철물점집 딸들이라고 동네 어른들한테 제법 예쁨도 받았고요. 부모님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덕분에 저희 자매도 그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기 힘든 비극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아빠와 엄마가 함께 집수리 일을 다녀오던 날이었어요. 아빠 트럭을 타고 귀가하던 중
두 분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그 자리에서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크게 다치셨고요. 병원에 실려가긴 했지만 상태가 심각해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셔야 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게 됐을 땐 이미 엄마는 한쪽 다리를 절개된 상태였고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더 힘들었던 건 도와줄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두 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집과 가족, 모든 인연을 끊고 도피하듯 이곳으로 오셨던 분들이라 양가와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건 언니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언니는 어린 나이의 딸이 아니라 집안의 어른이 되어갔어요. 그때 언니는 대학생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언니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단번에 어른이 되었어요. 언니는 제 보호자가 되었고 스스로 결심한 사람처럼 묵묵히 저를 키워내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챙겨주고 밥도 늘 직접 해줬고 학교 다녀오면 빨래며 청소까지 언니가 다 해놨더라고요. 엄마가 해줬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 교복목 때는 꼭 손빨래 해서 지우거나 소풍 도시락을 싸주거나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 언니가 모두 다 해줬습니다. 엄마의 몸이 온전치 않고 저도 클 만큼 컸기 때문에 이런 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해도 이상할 게 없었지만 언니는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아빠 역할도 엄마 역할도 다 언니가 짊어지고 저를 온 힘을 다해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실 언니도 그전까진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놀기도 좋아하고 젊음을 그 나름대로 즐겼었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까지 아프신 뒤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언니는 더 이상 자신만의 삶을 즐기지 않았고 학교와 집만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친구들과의 시간도 연애도 하고 싶던 일들도 다 내려놓은 채 온전히 가족 곁에만 머물렀어요. 다행히 아빠가 남기고 가신 재산이 조금 있어서 언니 학비까지는 어떻게든 감당이 됐지만 문제는 제 학비였어요. 언니와 저는 4살 터울인데 언니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고 이후로는 제 학비와 생활비까지 언니가 모두 책임졌어요. 언니는 그렇게 자기 삶을 멈추고 저를 키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언니가 처음으로 제게 진심을 담아 말을 꺼냈어요.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스스로를 책임질 나이가 된 거야. 이제부터는 네가 네 자신을 지켰으면 좋겠어. 몸도 마음도 생활도 무너지지 않도록 조금 힘들더라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야 해. 알았어, 언니. 나 그동안 언니 보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 언니처럼 똑부러지게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이제 언니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은 뒤부터 저도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진했어요.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언니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업했을 때쯤 언니는 결혼을 했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온 언니가 드디어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죠. 형부는 다정하고 성실한 분이었고 결혼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세모녀를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아빠나 다름이 없어요. 형부가 생김으로써 정말 든든했습니다. 언니와 두 사람이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처음으로 나도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릴 때는 결혼이란 게 그저 막연하거나 부담스러운 단어였는데 언니가 웃으며 밥 짓고 형부가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너무 따뜻하고 단단해 보여서 저도 그런 하루하루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차근차근 제 인생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일에 집중하면서 경력을 쌓고 통장 잔고도 하나씩 늘려가며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어엿한 가장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를 제대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먼저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책임질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결혼할 남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30이 훌쩍 넘었고 그동안 몇 번의 연애도 해봤지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라면 함께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싶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연애를 하면 진지하게 하는 편이라 진중하게 선택하고 오래 만나는 편인데요. 어떤 사람은 막상 가까워질수록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엔 괜찮은 듯 했지만 결국엔 나만 애쓰는 관계라는 걸 뒤늦게 깨닫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언니가 그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했던 시절을 너무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감정이나 외로움으로 누군가와 인생을 묻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엔 연애보다는 일에 더 집중했고 괜찮은 인연을 기다리며 제 몫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연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저희 회사에 새로 이직해온 과장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4살 많은 분이었고 처음엔 그냥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선배 정도로만 느껴졌어요. 그러다 회식 자리에 함께 앉게 된 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서로의 일 얘기, 가족 얘기, 좋아하는 음식과 영화까지 대화가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생각보다 공통점도 많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둘이 자주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에서 점점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종종 커피도 같이 마시게 됐어요. 특별히 뭔가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다가와서 나를 웃게 하고 편하게 대해주고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말에 한두 번씩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어느 순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편안한 만남이 이어졌고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스타일이라 제가 더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격, 학벌, 외모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았던 건 가치관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만 보면 자기는 정말 잘 배운 사람 같아. 지식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가? 우리 아빠가 목사세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인간관계에서의 도리, 공경, 존중을 중요하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그런가 봐. 저는 종교가 없지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목사님이라면 그 말씀을 따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직접 뵌 적도 없지만 벌써부터 존경스러웠고요. 이 사람의 뿌리가 이렇게 단단하니까 저도 덩달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성격도 잘 맞았고 게다가 집도 가까웠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거든요. 덕분에 거의 매일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출근도 같이 하고 퇴근도 같이 하면서 하루하루가 좋았어요. 게다가 직장도 같은 곳이니 일상 속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집이 가까우니까 늦은 시간에 잠깐이라도 만나서 동네 공원 한 바퀴 걷고 얘기 나누다 헤어지기도 했어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만남에 부담이 없었고 그래서 더 자주 보고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요, 남자친구 집 근처로 사촌 누나가 이사를 왔어요. 한 번은 제가 그쪽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둘이 꽤 친해 보이더라고요. 가볍게 인사만 하고 돌아섰고 나중에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죠. 사촌 누나랑 엄청 가까웠나 봐. 완전 친구 같은 느낌이던데? 많이 친하게 지냈어? 어릴 때부터 명절마다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모였거든. 가족들끼리 여행도 자주 다니고 시간을 많이 보냈지. 사촌 누나가 거의 친누나처럼 지냈지. 나 대학 다닐 땐 용돈도 챙겨줄 정도였으니까. 이 근처로 이사 온다고는 했는데 완전 우리 동네일 줄은 몰랐네.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사촌 누나가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부탁하는 일이 잦았던 것 같아요. 못 좀 박아달라는 집안일부터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짐이 많다고 데리러 와달라는 부탁까지 일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오래도록 친하게 지냈던 사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는 저와 연애를 시작한 뒤로는 사촌 누나와 일정한 선을 두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족이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은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조심스러움이 더 믿음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동네를 산책할 때 사촌 누나를 우연히 자주 마주쳤어요. 마주칠 때마다 커피를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하루는 사촌 누나가 제게 신상 옷을 한가득 주셨어요. 알고 보니 의류회사 MD라 샘플이나 협찬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 집에 옷이 넘쳐난다면서 저한테 다 주신 거예요. 최근에 나온 제품이고 고가의 제품도 있는데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저는 줄 게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밥이라도 살게요. 아, 아니에요. 나도 여자 형제가 없어서 줄 사람도 없어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잘 받아주면 저는 좋죠. 또 예쁘고 날씬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날을 계기로 제가 밥을 사고 사촌 누나는 옷을 챙겨주고 자연스럽게 셋이 어울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맘때 저희 언니는 해남으로 발령이 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사를 가게 되었죠. 한번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친언니와는 멀어졌는데요. 저에겐 새로운 언니가 생겼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사촌 누나요. 퇴근 시간 맞춰 기다렸다가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어떤 날은 치맥을 하다가 필 받아서 노래방까지 가곤 했죠. 별별 모습 다 보여줬어요. 캠핑까지 함께 간 적도 있고요. 그렇게 셋이서 어울리며 남자친구의 사촌 누나는 저에게 때로는 언니 같고 때로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아끼는 가족과 제가 잘 지내는 걸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 사촌 누나랑 트러블 없이 잘 지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뭘 그런 걸로 고마워해. 언니 성격도 너무 좋고 나랑 얘기도 잘 통해서 나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편해서 좋은 건데 사촌 누나라서 억지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맞는 언니 만난 기분이야. 그러니까 굳이 고맙다고 안 해도 돼. 그렇게 1년쯤 지나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남자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그 사정을 헤아려 주셨어요. 은혜롭고 따뜻한 분들이셔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저에게 부담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셨고요. 형식이나 체면보다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부담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결혼 준비를 모든 걸 반반으로 했어요. 사실 남편은 시부모님께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러 저에게 맞춰줬어요. 하나씩 모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자며 제가 부담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배려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제가 초라해지지 않게 위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각자 모아둔 돈을 합쳐서 제 직장과 남편 직장을 모두 고려해 새로운 동네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이사를 오고 나니 남편의 사촌 누나는 매일 저희와 얼굴 보고 수다 떨던 사이였는데 한순간에 그 일상이 사라지니까 허전함이 크게 밀려온 것 같더라고요. 너희가 이사 가니까 동네가 썰렁해진 느낌이야. 괜히 마음도 허전하고. 아, 나 이제 누구랑 놀지? 언니,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언니 회사랑도 가깝잖아요. 저녁 먹고 자고 가면 아침에 출근하기도 편하죠. 한 동네에서 가까이 지내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다른 동네로 이사 왔으니 남편의 사촌 누나는 그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던 터라 저도 그 허전함을 알 것 같았고요. 그래서 종종 저희 집에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고 밀린 수다도 떨고 때로는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 후에도 사촌 누나와의 인연은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언니도 이제 결혼해야죠.
남자친구 얼른 만들어서 내년 봄이나 아니면 가을쯤 결혼해요. 저 결혼 예찬자예요. 해보니까 진짜 좋아요. 나 그동안 너한테 말 안 했는데 나 남자친구 있어. 그리고 꽤 오랫동안 사귀었다. 네? 정말요? 어머 언니 왜 이제 말하세요? 저는 진짜 전혀 몰랐는데. 혹시 당신은 알고 있었어? 아, 나? 예전에 누나가 술 마시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는 거 본 적은 있어. 그때 눈치챘지. 내가 굳이 말 안 한 이유가 있어. 계속 만나야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 이 나이쯤 되면 연애는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잖아. 근데 나는 결혼 자체가 좀 막막해.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언니? 고민되면 말해봐요. 같이 고민해봐요. 그럼 좋은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죠. 들어보니까 남편의 사촌 누나는 결혼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고 혼자 사는 삶에도 만족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는 결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단순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한대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쭉 해오던 의류 MD 일도 그만둬야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촌 누나는 그게 가장 고민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인데 결혼과 동시에 일도 삶의 터전도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현실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혹시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쪽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종종 봐서요. 그건 아니야. 한국 사람이긴 한데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사정상 이민해 가야 한대. 가족 문제가 좀 얽혀 있어서 결국은 외국으로 나가야 한대. 아, 그러면 진짜 고민 많겠다. 언니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건데요. 쉽지 않네요. 그런데 나는 한편으론 그런 게 겁나고 고민이라면 누나가 그 남자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럼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만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얘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내가 누구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 싶다. 나한테 사랑을 알려준 사람이야. 아유, 나도 욕심 나지. 그 사람 갖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근데 말이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너무 커. 일도 포기해야 하고 삶의 전부를 다시 찾아야 해. 그래서 너무 슬퍼.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촌 누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말없이 곁에서 다독여주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인 그 언니가 자신을 잃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며칠 뒤 사촌 언니가 퇴근 후에 저희 집에 들러도 되냐고 연락을 해왔어요. 어딘가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무슨 일 있나 싶었고 당연히 오라고 했죠. 집에 도착한 언니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금세 맥주캔을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다퉜다더라고요. 싸움의 시작은 별일 아닌 일이었대요. 전화를 빨리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언니가 짜증을 냈는데 오히려 남자친구 쪽에서 더 크게 반응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크게 싸우게 됐다는 거였어요. 아,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 나 점점 그 사람한테 자신이 없어져. 언니, 누구나 싸울 수 있어요. 이걸로 그런 큰 결정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싸웠다고 바로 끝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 서운한 마음은 잘 알겠어. 아마 그 사람도 알 거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솔직하게 지금 감정을 말해.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조용히 사촌 누나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언니는 술 기운에 복받친 듯 흐느끼기 시작했고 저희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죠. 그날 언니는 저희 집에서 묵고 다음 날 저희 집에서 출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줄만 알았던 언니의 그런 모습이 마음 한켠을 오래도록 아리게 했어요.
그날 밤 남자친구와 화해했다는 문자를 받고 남편과 사촌 누나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연애 시절에 큰 갈등 없이 수월하게 결혼까지 온 편이라 그렇게 복잡한 감정들을 깊이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사촌 누나의 연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솔직히 좀 재밌더라고요. 남편도 웃으면서 누나가 좀 애 같다고 하고요. 저희는 그런 누나의 연애사를 옆에서 지켜보는 관중처럼 다정하게 응원하면서도 좋은 사람과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한편 그렇게 평범하면서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저희 부부는 결혼 6개월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그저 기쁘기만 했는데 곧 알게 되었죠. 입덧이 이렇게나 힘든 거라는 걸요. 저는 유난히 입덧이 심한 편이어서 물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들 정도였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렸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가다 보니 결국 조금 이른 시기에 회사에 휴직계를 내게 되었죠. 임신이 기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시간의 시작이었어요. 그 무렵 남편은 지방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관리자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결국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고 저는 임신 초기에 심한 입덧을 혼자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사촌 누나였어요. 2, 3일에 한 번씩 짬을 내어 저희 집에 들러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말동무도 해주면서 제 곁을 따뜻하게 지켜줬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없었으면 저 진짜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친정엄마도 몸이 안 좋으셔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언니가 있어서 염치 없지만 너무 든든해요. 무슨 소리야.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도 네가 진짜 내 동생 같아서 그래. 입덧이 좀 가라앉으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다 얘. 그래도 뭘 좀 먹어야 아기가 잘 자랄 텐데 그게 걱정이야. 언니는 정말 정성껏 저를 돌봐줬어요. 그 사이 남편은 떨어진 거리에서 안절부절 못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죠. 어떡해. 당신 힘든데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 하는데 옆에 없어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여기는 언니가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나도 잘 버티고 있을게. 주말에 보자. 남편은 주말마다 올라와서 저를 챙기고 병원은 함께 다녔어요. 평일엔 물론 외롭기도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요. 받아들이고 버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죠. 입덧은 정말 끝도 없었어요. 10달 내내 계속됐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좀 괜찮아졌죠. 그렇게 고생하고 낳은 아이는 무려 4.2kg,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딸이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려고 그토록 날 힘들게 했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딸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고 하루 종일 안아주고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희 엄마도 시부모님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손녀를 보는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요. 어머나 이 오똑한 콧나라고 쌍꺼풀 없는 놈에는 우리 아들 아주 판박이네. 근데 이 깊은 인중이랑 야무진 입술은 며느리 닮았어. 아니 어쩜 이렇게 반반 섞였을까? 며느라 아이고 정말로 수고 많았다. 우리 아들이 임신기간 내내 옆에 없었는데도 이렇게 혼자서 잘 버텨내고 건강한 아이를 낳다니 장하다. 정말 장해. 제가 한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임신 기간 동안 사촌 신우가 정말 큰 힘이 되어줬거든요. 진영 언니가 없었으면 아마 전 못 버텼을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와서 돌봐줬거든요. 어머 그래? 진영이가 그랬단 말이야? 아이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 잘 챙기더니 아이고 이제는 우리 며느리까지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줬구나. 정말 고맙네. 내가 진영이한테 뭐라도 해줘야겠네. 그러게. 자네가 진영이한테 좋은 걸로 비싼 걸로 하나 돈 크게 선물 좀 해. 매번 고맙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번에 제대로 보답하자고. 그렇게 시부모님도 진영 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어요.
저 역시 언니에게 받은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시절의 고마움은 오래도록 남았죠.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진짜 헬이 시작됐어요. 낮밤이 바뀐 아기와 씨름하고 몸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쉴 틈도 없이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죠. 하지만 저에겐 도와줄 친정엄마도 없고 남편도 없잖아요. 너무 벅차서 결국 남편의 사촌 누나인 진영 언니에게 제 고충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그날부터 매일 퇴근 후 저희 집으로 달려와 아기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아기 선물을 손에 들고 오더라고요. 언니 덕분에 저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또 하루는 저희 아이가 새벽에 열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남편의 사촌 누나였어요. 급히 연락을 했더니 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왔고 저와 함께 아기를 안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언니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요? 애기 열나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언니, 매번 너무 고마워요. 아, 무슨 소리야. 나는 오히려 아기 보면서 힐링이 되는데? 사실 결혼은 싫은데 아이는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딱 우리 조카처럼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딸로 말이야. 그러면 얼른 결혼해서 하나 낳아요. 그땐 제가 언니 많이 많이 보살펴 줄게요. 언니가 해준 만큼은 못하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도와줄게요. 그날 밤 저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챙겨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사촌 누나는 이제 가족의 일부를 넘어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무렵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매주 오던 남편은 피곤하다며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으로 점점 뜸해졌고 이틀에 한 번씩 들르던 남편의 사촌 누나도 점차 발길이 줄었어요. 혼자 애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말마다 시아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무르다 왔어요. 아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예쁨을 받는 것도 위안이 됐고요. 운 좋으면 할머니 권사님이 하루 종일 애를 봐주시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아이가 5개월쯤 되었고 저도 슬슬 회사로 복직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상의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고요. 한 달 동안 천천히 적응 기간을 가지고 저는 드디어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너희 집 내놨어? 여기 너네 동네 복덕방인데 너네 집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사 가는 거야? 저희 엄마는 저희 신혼집과 거리가 꽤 되어서 아무래도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저희 동네로 이사 오라고 했었거든요. 엄마가 집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제가 살던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우리 집 맞아? 확실해? 나는 내놓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남편분이 내놓았어요. 급하다던데. 이런 말이 들렸고요. 제가 마침 퇴근하던 중이어서 복도방으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그 집 안주인 되세요? 남편분이 와서 집 내놨어요. 그 집 주인이랑 아내가 이민 간다던데요. 빨리빨리 팔아달라고 가격 낮추고 금매로 내놨어요. 안 좋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들키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 맞다 하면서 별말 하지 않고 나왔어요.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일단 이것저것 알아본 다음에 알려준다고 했죠. 집에 와서 밤새 생각했어요. 남편이 왜 집을 내놨을까? 이민이라니요? 전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회사에 3일간 휴가를 내고 이 사건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저와 아이와 둘이 살지만 평소대로 출근하는 척하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기고 집을 비워놨어요. 집안에 CCTV를 켜놨고요. 출근하듯 나갔는데요. CCTV에 찍힌 모습이 있는데요. 저희 집 CCTV는 폰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나가고 얼마 후에 한 여자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티 안 나게 아이 짐을 조금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그날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집을 비웠는데요. 남편이 집으로 와서 무슨 서류 같은 걸 챙기더라고요. 자기 짐도 더 챙기고요. 그리고 돌아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3일째에 일이 터졌습니다. 평소대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척하고 저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웬 여자와 함께 저희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요. 제가 저희 아이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가족이라도 제 허락받고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건데요. 제가 출근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서 남편과 여자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 있는 그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여자는 바로 제가 그렇게 의지했고 믿어왔던 남편의 사촌 누나인 진영 언니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어린이집에 맡긴 뒤 둘을 데리고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빼지 말고 설명해봐. 나 지금 화내고 싶은 거 꾹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작 부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결국 진영 언니가 입을 열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요, 두 사람은 대학생 때부터 연인 사이였대요. 실은 그보다 어릴 적부터 서로 좋아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정식으로 사귄 거죠. 그런데 가족들 눈 때문에 사촌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이어갈 수 없었고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두 사람만의 열애를 억지로 정리하려고 했대요. 하도 서로 잊혀지지 않아서 남편은 새로운 사람 만나면 잊혀질까 해서 저와 사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촌 누나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러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동네 근처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마주치기라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통해 계속 만남이 이어지고 두 사람의 마음은 다시 활활 타올랐대요. 남편이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저랑 결혼했는데요. 저랑 결혼을 해서도 사촌 누나를 향한 마음이 끝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이어갔대요. 신혼의 한가운데서요. 이제는 더는 숨기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두 사람은 결국 모든 걸 버리고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대요. 기억하시죠? 남편의 사촌 누나가 예전에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이 나라에선 못 살고 이민을 가야 한다고 했던 말이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이제서야 드러난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다름 아닌 제 남편이니까 이민을 가야 했던 거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관계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이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거죠. 처음부터 모든 계획이 저를 속이고 아이까지 데려가기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드니까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지금 첩질하겠다고 제 남편이랑 제 아이까지 데려가려 했던 거죠? 뭐라고? 첩? 야, 내가 먼저였어. 이 사람하고 사랑한 건 내가 먼저였다고. 그리고 나한테 예의를 갖춰라. 지랄한다 진짜. 예의는 무슨. 넌 이제 상간녀야. 이 나라에 결혼 제도가 왜 있고 법이 왜 있겠어? 죄진 사람들 벌 주려고 있는 거야. 폐륜에다가 불륜인 두 사람 정말 역겹고 더러워 죽겠어. 그래, 인정해.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민 가서 새 출발하려고 했어.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이 사랑이 진짜 같아. 시간이 흘러도 감정이 연해지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혼해줄래? 이제 당신도 나랑 못 살겠잖아. 우리 일은 우리가 책임지고 살게. 불륜이든 폐륜이든 말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이혼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벌은 너희가 받는 거고. 누구한테 하라 말아야 진짜. 오케이. 미안한데 좀 봐주면 안 돼? 그동안 우린 이런 세상의 굴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냥 그만 좀 놔줘. 어? 욕이 안 날 수가 없다.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인 줄 아나 본데 아니? 너네 정신병자들이야. 어떻게 애를 납치하려고 하고 내 재산도 빼돌리려고 해? 이건 엄연한 범죄라고.
무슨 납치? 내 자식 내가 데리고 가려는 게 뭔 죄야? 말은 바로 해.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건 이제부터 법정에서 따져보자. 일단 둘은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그 두 사람은 제가 화를 버럭 내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곧장 시부모님 댁으로 향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처음엔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이내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셨어요. 아이고 이런 미친 것들. 내가 그것들 그럴 줄 알았어. 대학생 때부터 딱 붙어 다니던 이 사달이 날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며느라, 내가 걔네들 혼내줄 테니까 이유는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아유, 내가 그놈 다리 뭉덩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 테니까 정말 조금만 참아줘라. 아니요, 저는 이젠 마음 정했어요. 그 인간들 굳이 사람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전 더 이상 미련 없거든요. 아유, 안 돼. 잠깐만. 일단 우리도 우리 아들이랑 제대로 얘기를 좀 해보고 그 후에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줘. 아유,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라. 그날 시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는 이랬어요. 남편은 곧장 시부모님 댁으로 불려갔고 거기서 시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손찌검까지 하셨대요. 그동안 그 둘이 아무렇지 않게 가족인 척 행동해왔다는 사실에 두 분 모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요. 남편의 사촌 누나인 진영 언니도 자기 부모님 댁으로 소환됐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크게 꾸중을 들었답니다. 결혼한 사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그쪽 어른들도 참담해 하셨대요. 집안 어른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저는 시부모님을 만나고 신혼집에 와 있었는데요. 남편은 시부모님 댁에서 혼난 뒤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영혼 없는 사과였어요. 그저 하라고 하는 사과처럼 느껴졌어요. 그러고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안에서 소리를 내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뭘 잘했다고 우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피해자는 저인데 왜 본인이 상처받은 사람처럼 저렇게 울 수 있는 건지 그 순간엔 화도 안 날 만큼 황당했어요. 그리고 일단 시부모님께서 이혼 진행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도 며칠간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 일을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별일이 아니라는 듯 오히려 저에게 감정을 가라앉히라며 진정시키려 하셨고요. 내가 그놈 그거 정말 크게 혼냈어.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너만 용서하면 돼. 내가 매일 너 화 풀리라고 기도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네 마음도 진정될 거야. 아니요. 저는 기도보다 잘잘못을 따지고 죄에 대해 책임지는 걸 원해요. 전 더 이상 미련 없어요. 그러니까 제 화를 대신 풀 기도는 하지도 마세요. 기도한다고 이런 더러운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법적으로 대응할게요. 각오하고 계세요. 뭐라고? 예. 웃기는 애네 정말. 예. 너 사람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나도 너 많이 봐줬어. 그런데 넌 이거 하나 못 봐주니? 없는 집안 너를 우리가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받아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바람 한번 피웠다고 사람 하나 집안 하나를 박살내려고 들어.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는 여자 책임이 더 큰 거야.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죠.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 집안을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착각한 제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곧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미 알아봐둔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해 그날로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준비했어요. 이혼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다던데 저의 케이스는 증거가 명확하고 그 년놈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노했던 건 그 둘이 아이를 몰래 데려가려 했던 일이었어요. 전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행동은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또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경고 조치나 신고 접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혼할 때 양육권자는 아주 수월하게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그년도 신고를 했고요.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도 도무지 화가 풀리질 않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분이 안 풀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결국 떠오른 건 그 인간의 부모님이었어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은근슬쩍 넘기려 하고 오히려 저한테 막말까지 퍼부어요. 그 인간들의 실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시아버지의 교회에 가서 예배 중일 때 제일 입이 바쁜 아줌마 옆에 앉아서 사실 저 이혼 소송에서 이혼했다고 신자들한테 다 말했고 제 남편이 사촌 누나와 부적절한 관계를 저질러서 이혼을 했다고 이유까지 다 말하니깐 완전 놀라더라고요. 목사의 품격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더러운 집안이라는 걸 알고 말을 바로바로 옮기더라고요. 저는 그저 사실만 딱 한 명한테만 말했을 뿐인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교회가 있는 동네 맘카페에도 제 이야기가 올라갔고요. 그 집안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결국 교회 신자들은 줄줄이 떠났어요. 이건 누가 들어도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쵸?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도 받고 애도 제가 키우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했어요.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오르니 아무리 주변이 조용해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 얽힌 일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마련해뒀어요. 변호사도 말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거요. 게다가 해외로 데리고 나가려 했던 정황은 명백히 양육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법원에 전 남편과 그 여성이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고 다행히 법원이 그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정식으로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천류는 그 인간이 자기 손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 상간녀 그러니까 전 남편의 사촌 누나는 일이 터지고 나서 자기 집으로 끌려갔대요. 그 부모님조차 이번 일은 도저히 감싸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말 그대로 가둬두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본가에서 머리도 빡빡 깎여 절에 보내졌대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스스로 더럽혔다며 부모님이 참다 못해 절에 보내 참회하게 한 거죠. 한동안은 산속 깊은 절에서 조용히 지냈다고 들었어요. 휴대폰도 뺏기고 외부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긴 채 말 그대로 속세와 단절된 생활을 강제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거기서도 조용히 있을 리가요. 한두 달 지나자 결국 절에서도 몰래 빠져나왔다고 해요. 곧장 또 전 남편을 만나러 갔다고 해요. 정말 미친년 놈들이에요.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빠진 거예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는 얘기를 들은 상간녀 부모님은 그제야 완전히 손을 든 것 같았어요. 결국 그 부모들은 회의를 거쳐서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며 아예 해외로 보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겠지 하고 보냈대요. 또 다른 한편으로 자꾸 사고치고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자식을 옆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겠죠. 국내에 있으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해외로 보내버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알려지지 않았고 강제로 한국을 뜨게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요? 바로 예전 시부모님께 들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욕 퍼부으려고 전화하셨거든요. 교회와 동네의 목사 집안의 더러운 면이 다 밝혀지면서 신자들이 다 빠져나가며 교회 운영이 어려워졌고요. 어렵게 교회를 이어가다가 결국 2년 뒤 교회를 다른 목사한테 팔았대요. 예전 시아버님은 월급 목사라도 하려고 했지만 신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받아주는 데를 못 찾았대요. 그걸 고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 시아버님은 반성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따로 전화가 왔었어요. 내가 아들 잘못 키워서 남의 집 귀한 딸 고생만 시켰구나.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너한테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모진 말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금 와서 용서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살 건데 그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안하구나. 내가 내 아들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것도 괴롭고 너희들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도 마음 아프다. 다 잊을 수는 없겠지만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지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란다. 진심이라 믿고 받아들일게요.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런 말 할까 말까 하다가 염치 무릅쓰고 해. 우리 소녀 간혹 한 번씩 보여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부탁이겠지? 네, 무리한 부탁 맞아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전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해서 다시는 연결되고 싶지 않거든요. 보고 싶어도 삭히세요.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렇게 저는 예전 시아버지와도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은 다 떨어졌지만 그분의 진심까지 외면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제 인생엔 그 가족의 자리는 없다는 걸 분명히 전했어요. 전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이지만 지사가 달라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요. 하루는 동료가 결혼 생활에 대해 묻더라고요.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 알지만 그래도 그 인간이 어떤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릴 자격이 제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다 말했어요. 사촌 누나와 언제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지,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고 천륜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다 말했어요. 그 모든 걸 알고 나서 회사 동료들은 경악했어요. 처음엔 본사에서만 조용히 수군대던 분위기가 어느새 지방지사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전 남편이 회사에서도 그렇게 좋은 사람만은 아니었나 봐요. 전 이혼을 해도 제 주변의 인간관계는 똑같거든요. 그런데요, 전 남편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그 인간을 피하면서 회사에서도 점점 고립됐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바닥을 쳤고 결국 몇 달 못 가 자진해서 퇴사했다고 들었어요.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직장에서도 왕따처럼 지내다가 조용히 사라진 거죠. 더는 연락도 없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알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은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전화도 문자도 심지어 SNS조차 닫고 사라졌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망친 건 결국 자기 자신인데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었겠어요. 그건 오롯이 자기 몫이었죠. 자신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모두 감수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해외로 갔나? 가서 둘이 잘 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젠 모든 마음이 없어져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 마음이 편해요. 둘이 사랑하고 지지고 복구하라고 해요. 전 관심 없으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평화를 되찾았어요. 다시는 그 인간도 그 집안도 그리고 그 더러운 기억들도 내 삶에 들여놓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일, 순간의 감정에 눈이 멀어 그 선을 넘는 순간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거스르고 살면 결국 삶이 힘들어져요. 그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몫으로 되돌아오고요. 그러니 순리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여러분도 부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돌고 돌아 결국 그게 제일 편안하고 지혜로운 길인 것 다들 아시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